혹시 언젠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자리를 비껴앉는 그 순간조차도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2세 퇴직자 최강호 씨는 한 모임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를 반갑게 맞는 듯 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그의 말을 끊고 대화를 피해가고 술잔을 돌릴 때조차 그를 건너뛰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를 조용히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반복되었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사회적 배척이라 부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통증 중추인 전대상피질이 활성화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상처와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 감정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적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우리의 자존감, 존재감, 나아가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무시당하는 감정의 심리학적 원인부터 시작해 나이 든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무시를 이겨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풀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도 무시하던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문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최강호 씨는 다음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의 질문은 곧 심리학이 오래전부터 탐구해온 주제로 이어집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게 될까? 그 배경에는 권력과 생존이라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무시를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집단 내 서열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집단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위계가 형성됩니다. 서열을 지키기 위해 혹은 상대의 도전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언어와 표정, 행동으로 상대를 낮추는 방식의 무시를 사용합니다. 이는 침팬지 무리에서 낮은 지위의 개체가 고개를 숙이는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무시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능적 행위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적 권위에서 멀어지면서 사회적 투명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노년세대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녀의 47%가 존재감이 사라진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리를 함께해도 사람들 눈에서 자신을 빼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에서 밀려난다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고 점차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이죠. 고대 중국의 사기에는 이런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진나라 승상 이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구인 한비자를 음해하고 제거합니다. 이사의 무시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정치 권력의 피라미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무시는 종종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처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대응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강호 씨 역시 자신의 침묵이 괜찮다는 메시지로 작용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없이 웃었던 순간 상대방은 그를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침묵함으로써 상대의 무시를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시의 심리는 구조이자 습관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인식하고 습관을 멈추는 순간부터 새로운 대응이 시작됩니다. 최강호 씨는 무시당한 자리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보다.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참게 될까요? 왜 불편함을 표현하는 대신 스스로를 눌러 참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 앨런 백이 말한 인지적 왜곡 중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타인의 문제나 상황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심리 패턴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말을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은 갈등을 외면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자기 억압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는 특히 좋은 사람 콤플렉스와 맞물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례를 당해도 우리는 괜한 갈등 만들기 싫어서 참고 이미 분위기 깨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입을 다물죠. 이런 경향은 동양 문화권, 특히 유교적 영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자의 논어에는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겸손과 침묵의 미덕을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과 경계 표현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라는 이상은 자기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2023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정혜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54%가 화를 내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침묵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은 단순한 갈등 회피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축소로 이어지는 심리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은 자기 내면에 축적된 분노와 우울로 돌아옵니다. 동양 고전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사또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 끝내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계실 적에 아니하던 짓을 혼자 되었다고 어찌하리이까.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기 존재와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시당할 때 나는 그래도 나답게 말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둘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당하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타인 역시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최강호 씨가 다시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더는 웃으며 참지 않았던 그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마디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어야 진짜 나다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날 모임에서 최강호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얘기에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이렇게 행동보다 더 단단한 경계를 그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무언의 소외입니다. 대화를 끊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식이죠. 이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무시는 반복됩니다. 반면 한마디 말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싸움이 아닌 경계를 선언하는 방식일 때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경계 설정이라 부릅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로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게 더 높은 존중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 자체가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야기에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지금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표현입니다. 공손하지만 명확하고 친절하지만 결단력 있는 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0대 남성 유저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늘 무시당하던 그는 어느 날 차분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고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를 풍경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전설 속 브륜힐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순간 궁정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왕에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말하겠다. 그 말은 싸움이 아니라 존재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최강호 씨 역시 말의 힘을 경험한 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입으로 내 자리를 지켰어.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존재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시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바로 존재를 다시 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세상 앞에 나는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행동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 설화 속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택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대 설화 맹강녀 울성을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만리장성 공사에 징집되어 목숨을 잃었을 때 맹강녀는 눈물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자기 존재와 사랑의 진정성을 세상에 드러낸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무시당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공공의 감정을 일깨우는지를 상징합니다. 비슷한 구조는 일본 신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자나기 신이 죽은 아내 이자나미를 찾아 저승으로 가는 장면에서 그는 그녀가 추한 모습이 되었음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자나미는 남편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의 세상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단지 복수의 선언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존재를 지운 남편 앞에서 존재를 지우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었죠. 아프리카 전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리 제국의 마지막 여왕 시아는 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들린다. 그녀의 말은 정치적 권위가 무너졌어도 인간의 존엄과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고전의 공통점은 무시와 억압의 순간에 인물들이 소리를 내고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다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끌고 세상의 반응을 바꾸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존슨은 이를 정서적 존재 증명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인식 속에 존재감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관계 회복에도 자기 치유에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시의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지워진 나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강호 씨도 이 고전 속 인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회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내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 진술은 그가 비로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호 씨가 무시당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은 그의 나이 60이 훌쩍 넘은 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은 늦은 듯 했지만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수량보다 질의 싸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라우라 카스텐슨이 이끄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50대 이후부터 인간관계의 폭보다 깊이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남은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나 냉대를 반복하는 관계를 그냥 두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정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한 관계란 결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경계를 존중하고 소통이 지속 가능하며 나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공감 피드백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그래서 힘들었겠군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느꼈어요 라고 응답하는 방식은 감정의 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관계의 방향성을 바꾸는 기초이자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 언어의 구조입니다. 둘째, 관계 경계 설정 훈련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그 표현은 저에겐 불편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관계의 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존재감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신의 취미, 일상, 감정,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주변에 나누는 습관은 상대에게 당신은 언제나 여기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예컨대 주 1회 소모임에서 자신이 읽은 책 한 구절을 나누는 것처럼요. 이것은 존재를 선언하는 반복적 기술입니다. 고전 속 북유럽의 브륜힐드는 끝내 자신을 왕의 궁정 앞에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를 지우지 마라. 이 선언은 관계의 종료가 아닌 재정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존재를 드러낸다는 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최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시 눈을 마주쳐 주더군요. 그는 지금 예전보다 더 적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최강호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법을 배웠고 표정을 읽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를 두려워하기보다 존재를 선언하는 일을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익숙한 침묵 대신 불편할지라도 말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말들이 하나씩 관계를 바꿨습니다. 대화에 초대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습관처럼 혹은 자기 방어처럼.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다시 그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우리는 무시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갈등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존중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진짜 좋은 관계는 착한 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선언에서 시작되고 반복에서 단단해집니다. 고전 속 맹강녀의 울음, 브륜힐드의 선언, 이자나미의 목소리는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목소리는 비단 전설 속 인물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안에도 그런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한마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이 존재를 만든다는 진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